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발로 뛰는 기자, 탐구하는 기자, 세상의 질문을 마구 던지는 기자, 기자가 본 오늘의 세상,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오겹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뭐하고 보냈어요? 네, 추석 기간 동안에 집에 가질 못해가지고요. 고향에 좀 주말에 갔다 왔습니다. 잘했네. 오랜만에 1년 만에 뵙네요. 네, 어머니. 그렇죠. 네, 잘했어요. 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야기인데요. 아니, 다르죠. 네, 정말 다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 지난주 국감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전직 새누리당 당직자가 삼성전자 상무 겸 국회 출입 기자였다, 이런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그러게요. 그런데 삼성에서 바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해당 인사 사표 수리했고요. 근데 그리고는 바로 끝났어요. 네. 이게 이렇게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여된 행위인지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삼성의 임원이 언론사를 꾸려서 했으니까 삼성 차원에서 한 거지, 본인이 그냥 취미로 했겠어요? 돈도 많이 드는데. 게다가 사실 이게 일반인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일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를 출입하는 데 있어서 출입증을 쉽게 받기 위해 국회 출입 기자증을 만들었다. 거의 뭐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하지만 삼성은 그걸 실제로 2020년에도 해냈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좀 이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좀 정리해 주세요. 자, 요것만 들으면 됩니다. 김은지 기자가 정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국감을 앞두고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증인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류호정 의원도요,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라고 하는데요. 주은기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대관 업무를 하는 삼성전자 상무가 매일같이 류호정 의원실에 찾아와서 증인 신청 빼달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 류호정 의원한테만 갔겠습니까? 다른 의원들한테도 갔어요. 예, 그렇겠죠. 네. 그래서 류호정 의원실에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통상 국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입증이 필요합니다. 들어갈 때 저 밑 앞 안내 데스크에서 류호정 의원실 누구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하고 전화를 하고 출입증하고 신분증하고 바꿔주거든요. 네, 게다가 코로나여가지고요. 요새는 조금 더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잘 안 받아줘요. 그리고 민원인들 잘 못 만나게 하는데 이거 이상하지, 이렇게 생각하다 꼬리가 밟힌 거죠. 네, 그렇죠. 국회는 과거만 하더라도요, 출입증 한 장이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상 10층, 지하 5층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요새는 코로나여가지고는 층마다 다시 출입 개폐 시설이 있어서요, 그냥 갈 수가 없거든요.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와 같이 중요 국가 보안 시설이고요. 층마다 요새 이걸 출입증을 찍어야 돼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박주민 의원이 옛날에 좀 얘기했는데 국회에 스토커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생긴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네, 그래서 류호정 의원실에서는 아니, 이 사람이 도통 어떻게 왔을까 해서 그 2층의 접수대에다가 물어봤다라고 해요. 네. 아니, 이분이 어느 의원실 이야기를 하고 왔냐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돌아온 대답이 기자인데요? 라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오호. 그래서 류호정 의원실도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뭔가 싶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방 스태프들이 처음으로 꾸려져가지고는 처음 맞는 상황이어서 이게 원래 있는 일인가, 관행상인가, 아니면 뭔가 의문을 갖다가 예. 바로 이 부분들을 이제 문제 제기하고 터뜨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기자라는데 보통 국회의원 방에 가면요, 기자들 사진이 쫙 붙은 기자, 이렇게 설명서가 아니죠. 출입 기자 현황단 표가 있어요. 예, 사진까지 붙어 있고 각 매체별로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주요 일간지 방송사는 많고요. 10명 정도 되고, 그리고는 작은 언론사는 3명, 1명 이렇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저희도 주간지 시사인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정말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출입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게다가 특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기사를 몇 개 정도 써야지만 출입증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갱신해주는 절차들을 꾸준하게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게 국회 사무처 역할인데요. 네.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이분은 국회 출입증을 들고 대관 업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코리아 뉴스 팩토리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회사예요? 네, 인터넷 언론사이고요. 2013년 정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국회에 정식적으로 등록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회 쪽에서 삼성전자 전무가 이 언론사 대표와 친분 관계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 기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 회사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YTN이 또 그런 조사들을 했었는데요. 직접 그 국회에 등록된 회사 주소로 가보면 생선구이집이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진짜 있는 회사인가 싶은데요. 저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미 불통입니다. 홈페이지는 닫혀 있고요. 그런데 저 페북 저도 들어가 봤더니 페북은 남아 있는데 주로 이분이 새누리당 당직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 기사를 많이 썼고요. 또 예, 어떤 전직 당직자였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치 뉴스예요. 예, 근데 굉장히 좀 드문드문이 있기 때문에 정말 출입 갱신을 위해서 쓴 기사가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내용을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김 기자, 이거 국회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출입증 안 나와요. 누군가가, 그리고 요건도 안 맞아요. 그 출입증, 그 사진을 받고 그 정식 출입증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좀 취재 좀 더 해봐야 되겠어요. 네,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은 이게 당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굉장히 조직적으로 누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게다가 이렇게 출입을 한 게 벌써 4년 정도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요. 이게 어제 오늘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정말 그리고 이런 건이 정말 이거 하나일까라는 의심까지도 들고요. 대관 업무라는 게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로비하고 국회의원한테 정보를 모으는 업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국정원, 검찰, 경찰 그리고 각 기업이 다 했는데 안 해요. 다 안 하고 국정농단 사태 때 삼성이 대관 업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었어요. 네, 그때가 국정농단, 그러니까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말을 사준 사실이 드러나고 그걸로 박근혜 정부에게 승계 작업 로비를 했다라는 혐의들이 드러나면서요. 예. 그때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지는 일종의 하나의 시그널로서 소위 우리가 미전실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예. 미전실 기능을 없애겠다. 대관 업무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다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말뿐인 거죠. 이게 그런데 이걸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 기업 이 삼성이 언론에 영향을 끼치는 걸 벗어나서 아예 언론사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그리고- 의심도 지금 충분히 들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네. 기사를 쏟아냈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 기사를 확인하지 못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기사를 썼는지는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거 저는 검찰 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분기탱천하고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언론을 왜곡한 전형적인 이게 재벌의 행포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기자협회는 한마디도 안 합니까? 제가 좀 더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김은지 기자가 계속 취재해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삼성에서 제 목소리를 낼 때까지 계속 하세요. 이거 그냥 사과 한마디 하고 사퇴하고 끝날 문제 아닌데. 그렇죠. 이거 완전히 꼬리 자르기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리호정 의원이 굉장히 잘 지적하니까 후다닥 놀래서 그냥 딱 꼬리 잘라버리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는 기자들은 기사는 안 써요. 그리고 뭘 썼냐면은 이재용 부회장 출국했다. 예. 최고로 수익 내고 출국했다.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또 일부 기사가 나와 있긴 한데요. 더 많이 쏟아져야 될 기사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친절하게 취재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또 이렇게 숙제를 주시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 학생들 용서해달라.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생들 대신해서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일인가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네.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을 대신해서 대학병원장들이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참 대리사가 이런 식으로도 이루어지는구나 싶어서 조금 황당한 상황입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병원장들이 나와서 90도로 인사했다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90도도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대리사가 왜 이렇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인이 된 이들의 선택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네. 누가 대신 사과하는 게 이게 맞는 거 맞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필요할 땐 전교 1등 사회 엘리트인데 또 불리할 때는 스스로 사과나 생각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존재로서 스스로를 정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대생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의대생들은 자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건 고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대생들 입장은 어때요? 네,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 여기까지만 밝힌 바이고요. 대신에 남들이 계속 사과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게요. 예, 대학병원장뿐만이 아니라요. 의과대학 학장,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이런 분들이 사과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의사국가고시는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부터 실시되고 있는데요. 응시율은 14%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애초에 정부가 뭐 이렇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게 아니라요. 몇 번 열어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국시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뤄줄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이렇게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건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대리사과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한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까 병원장이 대신 사과했는데 서울대 병원장께서는 글을 써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조금 안 좋은 방향을 지시한 것도 있기 때문에 대리 사과했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국민들의 여론은 아직 차디찹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은 좀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좀 여지를 주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의료 공백이라는 차원에 대한 걱정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감장 출석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튼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양해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네. 정부가 1년에 수백 개씩 치르는 국가시험 중에서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으로 재응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죠. 수능 때 전화기 가져가서 아니면 조금 1분 늦게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전자장비가 카메라가 발견돼서 그래서 다 쫓겨나고 1년 동안 울고 지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기회를 안 준 게 아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봐야 하는 건데요. 사실은 다시 한번 연장을 해줬고 재응시기를 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입시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지 기자는 이 사건 보고 어떤 생각 들었어요? 어떤 사건 또 떠올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견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쌍용차 노동자들 파업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파업 이후에 같은 파업이라고는 볼 수 없고 파업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두 보장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가 굉장히 강하게 구상권 청구하는 게 문제다. 이런 기사를 시사인도 오래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파업을 했는데 쌍용차 그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그리고 파업을 했는데 경찰도 진압하면서 자기네들 장비가 망가졌다고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구상권 청구했죠. 엄청났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일견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바라봤던 이 상황 그리고는 사실 의사들이 질 수 있는 무기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파업 이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와 어떤 반성과 성찰은 없고 계속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형국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입맛이 씁쓸합니다. 최근에는 재시험 보게 하면 그때 사과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롱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겨레에서 의대생 사과 전제로 민주당이 국시 재응시 여론을 타진한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 문제 굉장히 국민 여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베를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베를린에서 지금 소녀상 철거 문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에서 어렵게 베를린에 소녀상을 세웠는데요. 일본이 와가지고 화내고 이거 좀
외교 문제 삼으려고 하니까 독일 베를린 당국에서 철거하라는 그런 내용이 전해졌어요. 네, 지난 9월 28일에 독일 수도 베를린 미테구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예. 독일 공공장소에서는 소녀상이 처음 세워진 건데요. 하지만 말씀처럼 소녀상 제막식 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는데 독일에서 일주일 안에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혔거든요. 네. 굉장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지 시민단체들은요.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소녀상을 팍팍 세운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갑자기 철거를 하라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네, 일본 정부의 집요한 로비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각 지역과 베를린 사이에 긴장 관계를 일으켰다라는 점을 베를린 미테구가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국가 간 역사 논쟁에서 한쪽 편 드는 사태를 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당 구의 구청장이 밝혔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건 굉장히 일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소녀상은 그 어떤 역사 논쟁의 이슈가 아니라요. 전쟁과 평화 그리고 여성 인권과 관련된 이슈로 봐야 하거든요. 예. 오히려 이것이 국가 간의 분쟁처럼 보는 것이 전형적인 일본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라고 한국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 입장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독일 현지에서는 철거 반대 청원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고요. 예. 청원 사이트가 있는데요. 독일어이긴 하지만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예. 이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도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물론 영어로 쓰긴 해야 되는데요. 알았어요. 그럼 어렵긴 한데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관심 있는 분들은 청원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철거 반대 청원이 진행되고 있네요. 네, 그쪽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독일 현지 여론이 중요하다 보니까요. 예, petition en.com 이라고 하는 청원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했는데 3,000명 정도 현재는 서명을 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평화 그리고 소녀 를 반대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일본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치 반대하고 세웠는데 가가지고 또 철거하라고 하고 계속 지금 움직임 보여왔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네, 필리핀에서도 있었고요.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2018년 필리핀에서는 그래서 그걸 철거가 된 바가 있고요. 이틀 만에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요.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는 그 일본의 압박으로 공공장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한인 건물주가 제공한 부지에다가 설치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6245님이 독일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안 되죠. 그러면 잘못됐습니다만. 네. 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면서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재개되고 다음 주부터 등교 수업도 확대됩니다. 방역당국이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코로나19 발생 환자가 추석 연휴 때와 비교해 61.4명으로 다소 증가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가 계속된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부터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100인 이상 집회금지로 완화됩니다. 다만 광화문 등 도심에서의 집회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규모 수사 인력 증원을 지시했습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렀던 사모펀드인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특별검사 등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 연결합니다.
네,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어난 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무안 광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동광산 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이 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 심하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는 동광주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이후 김제 부근에서는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먼저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시흥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이후 안현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는 11km 구간에서 정체 심한데요. 이 사이 장수 부근에서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자영, 세상이 왜 이런가요? 사는 건 왜 이렇게 힘든가요? 노자영. 코로나 시대를 사는 법. 2020년 도리 2500년 전 노자형에게 길을 묻습니다. 코로나 시대 다시 노자. KBS에서 가을 특집으로 아주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길을 묻고 싶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근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테스 형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노자 형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오리 형한테 물어봅니다. 도올의 노자 3부작 코로나 시대 다시 노자 시작합니다. 노자만 얘기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도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네. 도올 라인 5방 간다도 하셨고요. KBS에서 이승철 씨랑도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라디오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예, 예. 네. 특히 주진우하고는 네.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평소 저를 예뻐하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뭐 주진우야말로 네. 정말 말랑말랑한 사람. 생기기는 아주 수수하게 생겼지만 되게 섹시한 사람. 이건 또 왜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여인들로부터 극보수중에까지 아주 인기가 많은 사람. 조선일보를 찢어버리는 용기가 있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도올 선생님께 저는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래서 도올 선생님께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가 질문 받겠습니다.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한테 길을 알려줄지 벌써 기대되는데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마구 보내주십시오. 오늘부터 사흘간 도올 특집으로 꾸밉니다. 자, 선생님이 테스형, 막스형 계속 이렇게 외쳤는데 지난 추석 연휴에 테스 형이 빵 떴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나는 KBS에서 네. 그런 쇼를 기획했다는 것이 우선 놀랍고, 네. 새로운 시대의 그 어떤 흐름을 선취해 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 나훈아라는 사람하고 제가 평소 직접적인 교부는 없으나, 네. 그 테스 형이라는 노래뿐만 아니라 뭐 공이라는 노래도 있고 뭐 여러 노래가 있는데 신곡 발표 보면은 그 철학자보다도 더 철학적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너 자신을 알려면 예.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 서양 철학 전체를 연맥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서양에 대한 어떤 이 허황된 로만스. 네. 이런 거를 그냥
깔아뭉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참 배짱도 좋고 멋있다. 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은 네. 저는 그야말로 이 21세기에 새로운 가치관을 나타내는 그런 쇼였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래서 나도 그거에 못지않게 그것들을 외부적으로는 뭐 BTS 같은 게 쓸지만 내부의 밑바닥은 이런 나훈아 같은 사람이 쓸면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런 시대에 맞추어서 나의 철학도 새로워져야겠다. 그러려면 노자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근데 나훈아 씨 정도 되니까 테스 형 이렇게 하면 뭐라고 안 하는 거지. 제가 테스 형 인생이 왜 그래? 그러면 뒤통수 때리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우리가 이 모든 철학적인 그런 그러니까 사유라든가 철학자들에 대해서 너무 부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렇죠. 좀 약간 뭐 소크라테스 그러면 그 사상의 신이죠. 예. 그러나 그러한 이제는 모든 권위주의에서 우리가 해방을 돼야 된다. 네.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요. 네. 선생님 주말 사이에 북한에서 이렇게 열병식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ICBM도 공개하고 그랬는데 그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국민 연설을 하다가 울컥했어요. 아니 신과 같은 사람이 인민들 앞에서 운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지도자가 왜 눈물을 보였을까요? 그 역사적으로 그의 아버지 김정일과 같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좀 은둔형이에요. 네.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안 나왔죠.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정치를 선군 정치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군대와 이렇게 밀착돼서 자기의 그 권위와 은둔자적인 신비감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김정은이는 외국에서 공부도 했고 자기 파워 베이스를 민중 그 자체에 두려고 노력했어요. 네. 그래서 항상 현장에 나가서 현장 학습하고 현장 지도하고 뭐 그러는데 그 진짜 지금 북한 사회가 그 경제 봉쇄 당하고 그리고 자연재해로 시달리고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이렇게 겹치면서 삼중 재해에 시달리면서 진짜 그 인민 대중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 예. 그런 사람들에게 최대 선물이라는 거는 자기 가진 거 없고 어떻게 해결 방법에서 구체가 없는데 내가 최고의 통치자로서 권력자로서 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죠. 예. 난 그 진정성을 느끼고 인민들이 울 때 나도 같이 울었어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도울의 노자 3부작 코로나 시대 다시 노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암울하고 어렵다 이렇게 전쟁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노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왜 코로나 시대에 노자입니까? 바로 여태까지 노자라는 사람은 중국 역사를 통해서 이게 한 2500년 충분히 잡은 그 이상 가겠지만 2500년 최소한 된 사상인데 2500년 동안 노자는 한 번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네.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서도 노자 읽으면 사문단적으로 몰리고 박세당 같은 사람들은 아주 그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되는데 하여튼 이 노자는 우리 조선 왕조에서도 완전히 이단서 취급됐을 뿐만 아니라 네. 중국에서도 2500년 동안 노자를 대접한 적이 없어요. 통치자에 대한 좀 일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있죠. 네. 그것도 있고 이 노자는 문명의 그 화려한 인간의 문명의 건설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네. 아주 본질적인 반문명적인 사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문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노자는 항상 걸림돌이 되고 예. 이게 그 반역의 사상이고 예.
뭐든지 그 역방향의 사상이니까. 네. 그래서 노자는 대접을 못 받았으나 지금 오늘 21세기야말로 이 우리 한국 땅에서 가장 대접받을 수 있는 사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내가 노제를 갖고 나오게 됐죠. 아, 그렇죠.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세계가 하나로 이렇게 묶였는데 코로나가 탁 터지면서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네. 사는 게 아닌가 봐. 그렇죠.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예. 누구나 했는데 그래서 노자인데 그러면 노자는 자 코로나 시대에 뭐 어떤 얘기를 해줍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도올은 어떤 점에 주목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노자는 그 우리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문명 세계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뭐 자본주의라든가 그리고 국가주의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냥 문명이라고 마음 놓고 그 진보시켜라. 진보라는 이름 아래 해놓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 과학이 다 해결해 줄 거다 걱정 마라. 그렇게 생각했죠. 예, 농촌도 싸그리 뭉개 놓고 걱정 마라. 내가 그 딴 거 팔아가지고 그거 다 사다 줄 테니까 걱정 마라. 예.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노자로 말하면 유의를 계속 낳는다고 그러는데 이 유의적인 인간의 조작적인 문명의 운영 방식이 인간에게 더 없는 그 피폐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옛날부터 얘기했던 사람이 노자예요. 그래요. 문명의 문제, 유의의 문제는 무의로 해결해야지 그 유의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끊임없는 그러한 문명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는데 21세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얘기를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소용없어요. 한국 사람은 아주 허틀리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네. 그리고 반성할 줄 알고 우리가 가는 이러한 모든 이 문명의 길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봐야겠다 하는 이 분위기가 예. 우리 민족의 도덕성에는 깔려 있죠. 도덕성에는 깔려 있는데요. 네. 문명, 과학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돈 하면서 경제에 너무 이렇게 매달렸어요. 그렇죠. 선생님 왜 공자도 맹자도 아니고 노자입니까? 노자에 이렇게 천착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노자는 우선 사람을 키워줘요. 뭐 이렇게 사람을 크게 만들어. 네. 노자를 읽으면 가슴이 넓어져요. 네. 공자를 읽으면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참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네. 노자를 읽으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에서부터 우선 해방돼야겠다. 네. 이러한 사람을 키워줘요. 그래서 노자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인간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충격이 있었어요. 나는 그 사고 충격이 있었다고. 예. 그러면서 이 노자의 매력이라는 것은 계속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회의감이 안 와요. 네. 이 기독교라든가 모든 이 철학적 사유라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은 회의가 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만 얘기해야 되는 거냐? 과연 인류에게 종말이 오는가? 모든 거 항상 회의감이 찾아와요. 근데 노자는 항상 회의를 나에게 주질 않아요.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노자 사상 자체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도구마를 우리한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네. 예. 공부도 많이 하지 말라고 했던 구절이 전 가슴에 남습니다. 네, 맞아. 걱정이 많이 생긴다고. 공부 같은 거 지식을 너무 추구하면은 네. 너는 바보가 된다. 이런 논의가 있죠. 네, 저는 그런 것만 가슴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절학, 무후, 네. 배움을 끊어라. 네. 그러면은 근심이 없을 것이다.
2329님이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자연이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4797님은 인간의 욕심이 오늘날 지구를 화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인간은 반성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반성하라고 코로나가 저희한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여기서 배우고 반성하고 깨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2500년 동안 노자가 2500년 전에 네. 얘기한 것을 네. 2500년 동안 아무도 안 들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만큼 노자는 아웃사이더로 취급됐어요. 예. 그런데 그 노자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갖고 온 게 예.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코로나라는 거는 결국은 코로나라는 게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이 인간이 우주에 대해서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너무도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뒤틀어지고 언밸런스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구조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 언밸런스를 밸런스로 맞추려고 하는 자체의 노력에 예. 그 자체의 노력에 우리가 지금 거꾸로 당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코로나는 박멸의 대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반성의 대상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반성해야 되는데 뭐 거기서 과연 뭘 배울까요? 그러지만은 배우지 않을 수가 없고 예. 반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자연이 주는 강압적인 수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는 회피할 길이 없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최초로 인류 전체가 인류의 공동 운명을 놓고 반성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반성을 강요당하는 그러한 절묘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다. 자, 그런 절묘한 시기에 선생님께서 노자에서 한편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 말씀은 좀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구절 하나 읽어주십시오. 노자에게 있어서? 네. 갑작스럽게 말씀드리니까. 노자는 그러니까 첫 구절 하나만 네. 아니 읽어달라는데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선생님? 아니요, 도를 도라고 말하면 네. 그것은 항상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이런 네. 말이 첫 마디로 나오는데 네. 결국 그걸 내가 해설할 필요는 없고 예. 이 노자의 첫 마디가 뭐냐면은 인간은 모든 그러니까 여기 코로나를 얘기하니까는 노자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 노자를 읽으면은 자유롭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렇죠. 나한테 이런 질문이 왔는데 결국은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구속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청춘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건 뭔가 구속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속이라는 게 뭐 돈의 구속, 뭐 도덕의 구속, 여러 가지 구속이 있겠지만 네. 제일 무서운 구속은 관념의 구속이에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관념, 뭐 하나님, 뭐 자본주의, 뭐 진리, 뭐든지 다 좋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속시키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구속이에요. 네. 노자는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은 일체의 관념적 폭력에서 벗어나라.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마디부터 노자는 진정한 자유를 가르쳐준다. 네. 저 노자 선생님이 읽으라고 해서 다시 읽었는데요. 대단해. 그리스인 조르바도 좀 떠오르고요. 카잔차키스가 계속 떠오르고요. 그렇기도 하고 이대로 하면 그렇게 큰 구속 크게 잘할 필요 없이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 이런 것도 저한테는 오더라고요. 그리고 속박하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다 이런 메시지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제가 좀 주진우가 그런 말을 하면은 노자적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살 필요 없다는 생각을 그런 반어적인 그 삶의 이중적 가치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거. 이게 노자의 매력이에요. 그래요? 예. 이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인의 예지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거는 대도 폐이 유인이 그랬잖아요. 대도가 사라지니까 인의 예진이 이런 도덕적인 구속이 생겨나는 거다. 네. 그것 자체로 아름다운 게 아니다. 이거 불쌍한 위대한 사람을 숭상하지 마라. 위대한 사람을 왜 숭상하냐. 그걸 위대하다고 숭상해놓고 그 거짓말 속에서 전부 인간들이 뭐 스펙 쌓고 다 경쟁하면서 그래가지고 엉터리 디그리 얻고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세상 망치는 놈들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러한 위선에서 우리 이 지적인 활동도 이런 위선에서 벗어나야 된다. 네. 이게 노자죠. 그래도 도울 선생은 숭상해야죠. 아니 나도 숭상하면 안 되죠. 안 누구든지 됩니까? 숭상하면 안 되죠. 그러면요. 그냥 네? 존경만 하면 됩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존경할 수는 있지만은 네, 숭상. 근본적으로 도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도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진리 체계로서 그것은 그들의 삶에 비추어 검토의 대상이 된다 이거지. 그걸 말하고 있는 도를 숭배하면 안 되죠. 네.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네. 명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가 문명을 만들어 놓고 사회적 시스템을 지금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씩 네. 둘씩 좀 불합리하더라도 지금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한 번에 놓아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제 깨달아서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데 노자라면 어떤 방법론을 찾았을까요? 아주 역시 뭐 대단하시네요. 주진우 기자가 뭐 하여튼 이 시대 대사상가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게. 제가요? 아이고 그건 잘못 보셨고요. 그런데 이 노자 사상의 핵심이 무위라는 건데. 예. 무위. 그러면 함이 없으면 그렇죠. 위라는 거 하다고 무는 부정사니까. 근데 무위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뺑뺑 놀라는 거냐? 무위라는 게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위 앞에 위가 붙었거든. 예. 무위. 무위를 위하면 무불치라. 이 세상 문제가 다 다스려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무위가 그것이 위가 없는 게 아니라 무위 자체가 하나의 위예요. 네. 우리 함이라고. 결국은 문명이라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지금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코로나 해결되는 이거 있을 수가 없다는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건설해온 이 문명의 방향이 무언가 그러한 부작용이 날 것까지도 걱정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문명을 건설해도 자연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얼마든지 건설했으면 되는데 네. 자연 그 자체 원금을 막 반씩 까먹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자연이 이자를 낼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이자 소출이 안 돼요. 은행 자체가 지금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노자가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건 무위라는 거는 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 무적인 위를 하라. 무적인 위를 하라 그거예요. 네. 유적인 위가 아니라 무적인 위다. 그러면 무적인 위라는 건 뭐냐? 무라는 것이 노자에게서는 허예요. 허. 네. 여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여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꽉 찼어요. 모든 게. 예. 뭐 때문에 그렇게 여행을 모든 사람이 돈 좀 벌면 나가서 그냥 여행을 나갑니까? 그것도 옛날 같으면 한 10사람 갈 걸 막 10,000명이 가잖아요. 같은 시간대에.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광란이죠. 여행도 병적으로 광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줄이긴 줄여야 돼요. 네. 그래서 허를 만들어야 돌아간다는 거지. 냉장고도 속을 비워서 좀 적당히 넣어야지. 이걸 꽉 채워놓으면은 속에서 순환이 안 되니까 네. 냉장고에 들어가면 다 썩어요. 그렇죠. 보존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사람 몸무게도 그렇고. 예. 그거 왜 이렇게 살을 쪄가지고 돌아다니겨. 그거 좀 빼가지고 헐겁게 해서 편하게. 맨날 그냥 완전 무장 한 10kg만 지고 10kg만 빼도 이거 완전 무장을 안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건 되게 어려워요. 그거는 먹는 거를 참는 거는 그 도인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생님처럼 나는 적게 먹고 나는 머리를 맑게 만들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인들의 그러니까 예. 지금 코로나의 해결도 예. 그만큼 어려운 거죠. 네. 그 몸 빼기 어려운 것처럼 사람들이 그 내가 말하는 무의를 실천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나 네. 코로나는 강압적이에요. 네. 니들이 여태까지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이 문명질을 해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너희들한테 강압적으로 반문명질을 한다. 예. 정신 차려라. 네. 너희들 이 상태로 나가다가 고치지 않고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더 심해진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달려오기만 했어요. 너무 너무 열심히 하는 것만. 그리고 항상 그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잠깐 멈추잖아요. 그러면 달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 안 나가면 교회 나가는 사람이 교회 안 나가면 찜찜한 거는 똑같아요. 네, 죄 받을 것 같고요. 그 벌 받을 것만 같고 그래서 그런데 여백을 갖자. 가다가 쉬어야 된다. 이거 참 큰 그 메시지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류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오고 뭐 고난이 있을 때는 내가 다음번에 이 고난만 넘으면 고비만 넘으면 잘 살겠다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다시 이제 그 고난 환란이 지나가면 또 똑같이 또 똑같아집니다. 인류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로부터 배우고 반성하고. 그러니까는 그 사실은 과거에는 전쟁이라든가 네. 과거에도 그 한 세기마다 패스트류가 계속 덮쳤어요. 예. 인류를. 예. 뭐 스페인 독감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인류는 계속 이렇게 문명에 줄다름 쳤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문명의 줄다름 치기가 불과 한 100년밖에 안 돼요. 예. 우리 문명의 역사는 최소한 5,000년을 잡아야 되는데 네. 5,000년 내내 사실은 우리의 삶은 노자적이었어요. 네. 자연과 더불어서 살았고 농촌이 이렇게 망가진 적도 없었고 이렇게 엉터리 자본주의라는 게 인류 모든 것을 시스템 속에 노예화시킨 유례가 없었어요. 교육도 이렇게 획일적인 공공교육에 모든 인간이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희롱당하는 이런 체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세기 동안에 인류에 벌어진 죄악상은 과거의 5,000년의 어떠한 시기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반성해야 돼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번에 회칙을 발표하면서 이 지금 시장 경제주의로는 이거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실패했다. 그리고 낙수 효과도 거의 뭐 마술 같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같은 괴군요. 같은 괴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분은 아주 이 기독교인이라도 네. 그 사람 사는 인생을 봐도 그렇고 네. 완전히 노자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교황도 노자적이고 네. 도올도 노자적이네요. 네, 같은 노자적이죠. 우리 저 주진우도 노자적이죠. 저는 아니에요. 저는 놀자적입니다. 9707님이 노자의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한 민족이 북미 원주민 아닐까 싶습니다. 노자를 읽으면 마음이 커집니다. 동양 최고의 사상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노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한테도 큰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좀 지도자한테도 항상 이렇게 메시지가 커요. 조금 회사를 경영한다던가 아니면 맞아. 사회 지도층에 있다는 분들은 꼭 읽었으면 합니다. 가슴에 새기고요. 그렇죠? 맞아요. 이 노자는 특히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급 인사들이나 뭐 하여튼 젊은이들도 이거 한번 읽으면은 인생의 비전이 생겨요. 이거는 읽으면요? 읽으면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비로소 내가 철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노자를 접했군요. 그렇죠. 내가 접한 게 20살 때 접했으니까 네. 꼭 50년이에요. 그래서 50년 동안 노자한테서 진 빛을 그 감사를 우리 국민에게 공유를
뭐라고 그럴까 우리 국민에게 되갚아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50주년에 나의 노자 탐색 50주년에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코로나 시대에. 시대. 2329님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인류의 집단지성이 돈의 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게 이 질문 또 폐부를 찌릅니다. 배부를 찌르는 거예요. 네. 예, 나보다 낫네. 근데 사실은 지금 제일 무서운 거는 자본의 횡포죠. 예.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국가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결탁을 해서 국가 권력이나 사법 권력 가지고도 모두 이 자본의 논리에 노예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가요. 그러니까는 그걸 노자로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 우리가 항거를 하고 우리가 혁명을 해가지고라도 예. 국가 권력과 모든 공권력과 자본의 결탁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네. 그거는 노자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으로 막아야 돼요. 네. 그런 거야말로 우리가 혁명을 해야 된다고. 지금 삼성이나 재벌한테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모든 재벌에 다 정확하게 이것은 들어가야죠. 그 재벌이 꼭 우리를 먹여준다 살릴 것이다 이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돈을 놓고 경쟁하듯 돈을 놓고 전 국민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네. 누구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빨리 놓아야 되는데 놓아야 선생님 돼.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노자를 읽으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요? 노자를 읽으면 노차. 노차. 맞네. 예. 노자는 노차예요. 그냥 놔버리자. 네. 인생에 그런 쓸데없는 짐을 지고 가지 말고 네. 벗어버리자.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의 모든 논리가 사실은 불교계 아니라 예. 불교의 원래 공의 논리를 우리 삶의 철학으로 만드는 것은 노자예요. 예.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노자화된 게 대승불교라는 거거든. 그 논리가 중국에서 가장 큰 강력한 이론으로 존재하고 이론으로 있어요. 전개가 된 거죠. 예. 네. 3088님이 주차장에서 못 들어가고 지금 돌 선생님 강의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유, 분이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노자가 우리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억압, 이 속박 그리고 저는 갖지도 못하면서 저걸 갖지 못해가지고 가슴을 꽁꽁 칩니다. 부동산 아파트 사고 싶은데 아파트에서 못 사서 가슴 아프고요. 또 올라서 가슴 아프고 그리고 또 팔면 또 돈이 떨어질까봐 가슴 아프고 있는 사람도 가슴 아프고 이거 다 그냥 이거 구속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그 주진우 기자가 나한테 하는 얼굴과 그 진정성이 예. 꼭 김정은이가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그 인민을 향해서 인민의 고통을 같이 하면서 지금 이거 과연 노자 가지고 해결될 문제냐? 아니 근데 이 정치자들이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신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모든 그 문제를 결국은 우리가 그 노자적 사유를 우선 보편화시켜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공동체 윤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이 노자 사상에 21세기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가치 도올 선생님의 노자 강좌는 내일로 다시 이어집니다. 네. 선생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네. 제가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읽고 와서 선생님한테 또 배우겠습니다. 저 대답하는 도중에도 살짝 내가 그 맥락을 놓친 것도 있고 그래서 내일 더 멋있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들으면서 오늘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올특강 3부작 중에 2부는 내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들어와서 같이 자유로워지시죠. 놓자고요. 놀자고요. 자,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그치며 주홍잎떡 버리고 허리랑 소리 하나리 묻어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먹으러 움츠러
줄이고 가만히 없었겠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진생이 내려온다 누에 머리를 흔들며 양이 축제 저